네, 여러분, 앞에 미 대선 이후 경제 또 정책 어떤 뒤틀림이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들여다봤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태민 교수님께 바톤 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년 컨퍼런스에서는 자기가 집권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왜 이러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한 개인의 어떤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의 양대 정당 중에 공화당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지정학적으로 깨달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물론 그렇지만 민주당은 자기네들의 어떤 정강 정책하고 아직 잘 안 맞아요. 근데 트럼프의 공화당은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의 개인적인 행보는 뭐 NFT를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그샷이라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면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 민주당 정부가 트럼프를 감옥에 보내려고 이제 트럼프와 주변 인물들 잔뜩 기소했는데, 그때 머그샷을 찍어갖고 NFT를 팔아갖고 그걸 이제 NFT로 만들어 팔아서 24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파는 방법은 이제 뭐 몇 개를 모으면 자기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서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전 세션에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 선거법에 걸릴 거는 미국에는 다 허용을 하니까 트럼프는 이제 암호화폐와 NFT를 이용해서 선거 자금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 자금 전체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상징적인 어떤 행보라는 데 의미가 있죠. 자,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단기적으로는 선거 전략적으로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성인 그 중에 5%에서 10%가 코인에 투자를 했거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렇다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보면 1,800만에서 2,500만까지 나옵니다. 거의 미국에서는 이제 경합주 선거는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들 트럼프는 미국 셰일가스에 친화적이고 민주당은 환경 이슈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의 셰일업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것 같잖아요. 반대입니다. 왜 지지하지 않냐면 트럼프의 셰일 정책은 무조건 아무나 푸고 아무나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 가격 떨어집니다.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업자들 입장에서 석유 가격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오히려 해리스를 지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품는다, 특히 채굴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환경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잠깐만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 셰일가스는 미국 전역에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나오죠. 근데 셰일가스를 소비해야 될 곳은 산업단지가 있거나 도시여야 돼요. 거기까지 옮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트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송유관을 깔아야 됩니다. 트럭은 비용이 비싸고 송유관은 환경운동단체가 결사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환경운동단체가 하나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셰일업자들 입장에서는 트럭으로 운송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용이 비싸고, 그래서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오일보다 더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도시에 접근할 때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당근을 던지는 거죠. 비트코인 채굴은 아무 데서나 하거든요. 비트코인 채굴은 인터넷이 도달하는 곳에서는 아무나 하기 때문에 굳이 트럭이나 송유관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채굴가스가 있는 곳에 트럭에 채굴기를 잔뜩 싣고, 모바일 채굴 마이닝이거든요. 가갖고 이제 채굴을 합니다. 이미 엑소모빌 같은 이런 거대한 정유회사가 이 비트코인 채굴이 자기네들의 기존 비즈니스하고 굉장히 상보적이라는 걸 알고 10년 전부터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남은 좀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덜 채굴됐는데, 그건 전부 100% 미국에서 채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단지 수사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철저하게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 당선을 시키는데 농부들과 이런 그 러스트벨트의 어떤 그런 표가 좌우하는 주들의 기여가 굉장히 컸는데요. 앞에서 두 분께서 설명하셨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쟁 때문에 중국이 트럼프한테 가장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고안한 게 바로 곡물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농부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요. 예. 근데 미국은 몇 개 주가 농민들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미국 농민들을 우리나라 농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대단히 기계화된 농장주들이죠. 예, 그들이 이제 좌우하는 소규모 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의외로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채굴업자라든가 농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일기 때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김강석 교수님께서 트럼플레이션 말씀하셨죠. 그래서 트럼프의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인플레이션, 자기가 관세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생기면 전 세계 석유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가격을 낮추려면 그 미국에서 쉐일에 대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박 교수님이 얘기했던 무제한적 그런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상 그 쉐일 산업 지역이 트럼프 공화당의 지지 세력 지역인데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상보적인 당근 정책이 돼요.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송유관 안 깔아도 그 수익 모델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거보다 좀 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폴 라이언이라고 전 하원 의장 공화당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보급해서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만이 아니라 공화당 핵심들은 달러 이후 시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달러 이후 시대를 왜 고민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그 흐름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은 뭐 1960년대 예일대학교 트리핀 교수가 이미 지적을 해서 트리핀 딜레마로 이제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논리죠. 그 트리핀 딜레마가 얼마나 특이한 주장이었냐면 지금 그걸 다 경제학에서 수용을 하지만 그전에는 달러 부족 이론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만 산업시설이 남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달러를 벌 수가 없어서 달러가 필요하다. 달러가 부족하니까 미국이 원조를 주거나 마샬 정책 같은 거죠. 왜냐면 채권을 발행해갖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달러 부족을 해결하는 거였는데 그런 달러 부족 이론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미국이 무역 적자로 돌아섰고 무역 적자가 이제 만성화돼 버렸죠. 그게 트리핀 교수가 내다본 것처럼 기축통화 시스템이라는 게 미국과의 무역이 아니라 제3국가들 간의 무역에서도 달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동성을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를 공급하는 건 미국이니까 미국이 실제로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헤게모니만을 중시하는 경제학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달러 패권이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해서 그래요.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미국은 특별한 잉크에 특별한 종이에 특별한 잉크만 하면 원유도 사오고 TV도 사오고 반도체도 사온다. 남는 장사다. 이런 달러 패권을 미국이 내놓을 리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허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은 금방 아는데 달러 기축 시스템이라는 거를 미국에게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대가를 치렀죠. 그래서 1960년대 서독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1970, 80년도에 일본이 막 부상해갖고 막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낼 때 실제로 미국 정부가 립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두 나라한테 진지하게 기축통화의 부담을 나누자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서독과 지금은 독일이지만 서독과 일본이 거부를 하거든요. 왜 거부를 하냐? 그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발제한 내용하고 이제 이 부분이 논쟁적인 부분인데 독일하고 일본은 제조업 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럼 독일하고 일본은 왜 제조업 국가를 지향하냐? 이 거대 제조업만큼 특별한 능력이 없고 성실한 것만 있는 국민 다수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이 없는 거예요. 네. 농업도 그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첨단 헐리우드 콘텐츠 사업도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을 적당하게 이렇게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맥주 마시면서 축구나 이런 거 보고 정상 아침 일찍 출근해서 낮에 오후에 와서 이렇게 주로 남자들이죠. 고졸자 남자들이 이렇게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가족들을 건사하고 이런 가구형 모델들을 계속 이렇게 양산할 수 있는 거는 대규모 제조업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이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자본주의가 그런 중산층을 키운다는 어떤 그런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전부 그 차이나 드림마저도 제조업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은
미국처럼 산업 이동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정부 정책상.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산업 이동을 해갖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한테 전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얻은 세수를 가지고 그 생활이 부족한 분들한테 이렇게 그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활 보호 대상자들한테 좀 뻗어라고 하죠. 그 좀 풍족한 어떤 복지를 해주는 모델이 있고 그렇게 전체적인 파이는 크지 않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가면서 중산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은 실제로 그 모델을 선택을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하고 일본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계를 쓰면 우리 어렸을 때 메이드 인 USA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메이드 인 USA 기계 없잖아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저먼 하면 아주 뭐 우리 뭐 대체 불가능한 기계들이 있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뭐 대단한 IT 기업 없잖아요. 그리고 독일만이 유럽 전체가 IT 기업이 없어요. 예. 산업 이동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제조업 중심으로 간다는 것과 이 금융에서 어떤 기축 통화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 내적 논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제가 논문이나 아티클은 아직 못 봤지만 제가 과문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말들을 못하지만 상관계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중국이 이 방향을 정합니다.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공동부를 하면서 IT 기업 위주의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고문을 했는지 어땠는지 뺐거나 막 규제를 하고요.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중진국 함정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중진국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이동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일자리 위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중국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는 미국같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마저도 이제 제조업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트럼피즘의 어떤 상징인데 그 트럼피즘을 상징하는 게 트럼프가 선택한 부통령 벤스입니다. 벤스는 초선 상원의원이고요.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자서전적인 책으로 이미 유명세가 있었고 이거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 내용이 바로 로키 산맥 주변의 광산업 지역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 남성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여들어서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는데 여기가 공동화되면서 이 가정들이 어떻게 깨졌는지 아버지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엄마들은 집을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버려진 상태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쉽게 돈 버는 걸 하면서 근로 도덕이 다 무너지고 약물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소수인종도 아니에요. 게다가 백인이에요. 하다못해. 그래서 소수인종이 받는 혜택도 못 받은 거예요. 이들이 집단으로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대변해서 하나로 묶은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1기 트럼프 때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냐면 이 책에 나오는데 할아버지도 민주당원, 노조니까 아버지도 민주당원. 3대가 민주당원이고 민주당이 아닌 투표를 딱 한 번 했는 게 레이건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그랬던 집안의 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러스트벨트들이 다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그 제조업의 그 영광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벤스를 바로 부통령으로 세운 거죠. 부통령으로서 뭐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 벤스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전부 비트코인을 알고 있고 투자하고 있거나 그 크립토 관련한 산업에 관련이 있어요. 트럼프는 아들이 그걸 하니까. 그리고 또 친화적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연이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읽을 때 브레튼 우드 체제의 종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브레튼 우드 체제의 종말은 경제학자들이 보기엔 1971년도 닉슨이 금 창구를 닫으면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종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제정치학에서는 아직도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서구의 지식인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 공감대 뭐냐면 전 세계가 이런 비극적인 제국들끼리 붙은 거잖아요. 제국들끼리 이 참혹한 전쟁을 피하려면 제국을 만들지 않아도 원유와 원산지에 접근이 되고 소비지에 접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제국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1944년도에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갖고 만든 시스템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고 이것은
세계 무역, 자유무역을 향한 거대한 노정에 대한 어떤 밑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근본위제는 아니고 금을 근거로 해서 달러 본위제를 이제 예고했는데 아주 되게 애매하죠. 미국 시대라는 게 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다 애매합니다. 미국 시대를 우리가 읽을 때 음모론이 보통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하나의 말끔한 시나리오로 하면 다 틀려요. 워낙에 미국 시스템 패치워크, 누더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적응하지 뭘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듯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모순된 것들이 굉장히 섞여져 있죠. 그래서 어쨌건 방향은 자유무역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라는 그 걸출한 이제 천재들이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게 숨어져 있죠. 바로 조세 시스템이 숨어져 있습니다. 달러 본위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 세계가 미국하고 무역할 때는 물론이거냐 미국하고 무역하지 않는 두 나라 사이에 달러가 아닌 그 나라 각각의 돈을 쓰지 않고 달러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이론적으로 전 세계에 무한정 있는 거야.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미국은 다른 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도 언제나 수요가 생겨요. 그럼 언제가 수요가 생기니까는 뭐 경제학 하시는 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채권이 가격이 높으면 이자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채를 지면서도 이자율이 올라갈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거죠.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건 정치적으로 결정했지. 맨날 부채 한도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립하다가 다 했지. 다른 나라처럼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당연히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이자율 폭탄을 맞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는데 그런 고려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깨지느냐 하면 이게 이제 깨지는 것도 재밌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미국에게 무역 흑자를 낼 때는 이게 깨지질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걸 포커 하우스에 비유하는데 미국은 독특한 지위가 있는 거죠. 포커 하우스랑 포커 선수를 겸해요. 그래서 포커 하우스 안에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포커를 치는데 미국이 잘 못 쳐요.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이라는 선수한테 이만큼 있습니다. 새벽 무렵이 되면 미국이 이렇게 은쟁반을 들고 가요. 독일하고 일본한테. 그럼 독일하고 일본이 거기다 딴 칩을 올려놔야 돼요. 안 올려놓으면 미국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밤에 포커 하우스가 안 열릴 거야. 이러거든요. 그럼 독일하고 일본 올려놓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 국채를 구입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 소련하고 냉전을 하면서 닉슨 대통령 때 대전환을, 판을 바꾸는 게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공산 블록에 있었던 중국을 소련부터 빼와서 미국 진영에 놓고 중국을 이제 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과의 대치를 이제 그때 베트남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열세를 정치적으로 만회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질서가 쉽게 말하면 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는 플레이어는 일본하고 독일하고 행태가 달라요. 일본하고 독일은 미국이 야 니네 방위비 좀 더 내라, 좀 국방비에 돈을 좀 써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중국은 알아서 국방비에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라는 건 상대적 우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중국이 국방비에 돈을 계속 쓰니까 미국은 더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쫓깁니다. 그리고 중국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시진핑 주석이 12년도에 되면서부터 미국 국채를 쌓진 않아요. 미국 국채를 쌓을 미국한테 돈을 벌었어요. 칩을 땄는데 그 칩으로 다 미국 국채를 새벽에 미국이 응쟁반을 갖고 가면 올려놔야 되는데 안 올려놓고 그걸 1대1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진 정책에 다 쏟아붓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 양당 모두 반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암묵적인 룰을 깨버린 거예요. 중국이 미국 채권에 대한 무한정한 수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흑자를.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수정주를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게다가 국방비에 돈을 쌓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하고 일본하고는 다른 상대인 셈인 거죠. 오늘날의 모든 변화는 사실 2008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2008년이 되게 재밌는 해입니다. 2008년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유럽과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그 경제 침체에 빠질 뻔했는데 제일 먼저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8천억 달러의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갖고 나온 게 중국입니다. 그때 중국이 엄청난 철근과 엄청난 시멘트를 생산해가지고 서쪽에다 쏟아 부은 거가 1대1로가 되는 셈이고요. 액수도 비슷합니다. 8천억 원, 8천억 달러인데요. 그때 중국인들의 어떤 자아상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미국을 먹여 살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저렇게 저축도 안 하고 뚱뚱한 미국을. 자아상이 형성되는데 그때 마침 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립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건 좋았는데
성화 봉송을 하는데 파리의 성화가 꺼지고 계속 성화 봉송하는 곳마다 시위가 따라다녀. 티베트 인권 시위가. 그래서 미국과 서구의 리버럴들이 그때 오판을 한 거예요. 중국이 보통 국가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흔들면 중국이 좀 더 덜 민족적이고 좀 개방적이고 주변 국가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역전이 돼버려요. 2008년도에 중국인들의 의식 구조에 금융위기도 있지만 티베트 성화 봉송 반대 그리고 이제 시위꾼들이 올림픽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호텔에 감금해가지고 그걸 내보내는 그래서 베이징 시내 전체를 올림픽 올리면 베이징 시내 전체를 봉쇄해버리거든요. 그 봉쇄를 지도한 게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 당시 부주석이었어요. 시진핑은 두 정치 세력의 어떤 갈등 때문에 선택된 차선책이었는데 그게 대중적 기지개만 전혀 없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을 안전한 구조 속에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리더로 부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시진핑을 통해서 보는 방식이에요.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봉쇄하고 안정 위주로 가는 방식이거든요. 2012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됐을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한 인민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1년에 2만 명씩 고위 공무원을 숙청합니다. 부정부패로. 10년 동안 20만 명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고위 공무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판빙빈 같은 영화배우라든가 뭐 IT 업체 하여튼 민초들이 보기에 좀 잘 나가고 건방져고 막 다 보내는 거죠. 이런 정책이 정치적으로는 이득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이득이 전혀 아니죠. 중국의 슈퍼리치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화살이 우리한테 올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모은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게 2014년인데 그때 제가 미덕 같은데 가서 만나면 중국계였어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현상이다라고 오해할 만한 만큼 중국인들이 그때부터 벌써부터 비트코인에 열광했어요. 그게 중국의 일반 서민 열광한 게 아니라 시진핑한테 쫓기고 있던 기존의 상하이방 쪽 계열의 자금들인 거죠.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에 나타나는 트럼피즘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중국이라는 걸 같이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중국은 독일과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미국이 포카하우스를 유지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옆에 지금 포카하우스 따로 열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무역 적자를 지금 무역 흑자로 바꾸면 세계 유동성의 공급이 덜 되잖아요. 그럼 세계 유동성의 공급이 덜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눈치 빠른 데가 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달러 안 쓸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미국이 끝까지 사우디 왕실을 지금 보호할 만한 어떤 의지도 역량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눈치챘고 그래서 지금 중동의 그림은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삼각 구도에서 지금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수수방관할 거고.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굳이 페트로달러를 지지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미국은 셰일가스가 많으니까 중동의 석유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중동 위기는 일본, 대만, 남한, 중국의 위기지 우리의 위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안 오면 석유가 부족해지는 거는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이지 미국은 석유 안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걸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가 이제 달러 시스템에서 이탈할 조짐이 보이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삼국 간의 무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 달러를 무역 흑자를 하면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안 하는 트럼프의 정책과 그 다음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거는 통합되죠. 왜냐하면 달러가 퇴조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서두르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지하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달러에 대하는 제3국 간의 무역에서 달러에 대하는 무엇인지를 워싱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퇴조한 자리에 위안화가 차지한다. 용납할 수 없죠. 달러가 퇴조한 자리를 엔화가 차지한다. 뭐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겠죠. 우방이니까. 달러가 퇴조한 자리에 유로가 차지한다. 그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달러가 퇴조한 제3국 간의 거래에서 담보물로서 비트코인이 쓰인다. Why not? 이시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미국 입장에서 나쁜 선택지들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그 폴 라이언 같은 전 하원 의장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공화당의 띵크탱크라든가 트럼프까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의 어떤 그런 크립토 우선주의가 지금 보이거든요. 1차로는 1,800만 명의 투자자를 의식한 선거 전략. 2차로는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셀업자들을 달래주는 용도. 3차로는 이거 이제 진짜 국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무역 흑자국으로 만들거나 무역 적자를 대폭 줄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 충격이 올 때 국가들은 그 충격을 그대로 받지 않고 제3의 대안을 만들 텐데 그때 엔화나 위안화나 유로보다는 국가가 뒤에서 아무도 통출하지 않는 비트코인이 미국한테는 가장 나쁜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나 지금 중국의 움직임하고 말씀하신 어떤 지정학적인 움직임이나 이해관계적 측면에서의 코인의 흐름하고 굉장히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결과일 것 같아요. 일단 잠깐 트럼프를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선언한 배경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해보자면 트럼프는 어쨌든 굉장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나갈 겁니다.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결국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돼요. 부채에 더 많이 의존을 해야 돼요. 거기에 더군다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향합니다. 그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향한다면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가정한다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국채 발행하는데 부담이 덜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같이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떤 뭐 통화 정책 수장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같이 맞물리는 게 중국 입장이에요. 중국이 이미부터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걸 완전히 대체해 나가는 게 금이에요. 금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액 내에서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해석을 해본다면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돼요. 그러면 더 안전자산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움직임도 하나 있고요. 러우 전쟁이 굉장히 큰 기폭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러우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극적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움직임이 가장 대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할 때 1차 경제 제재가 소위 실물에 대한 제재였죠. 천연가스 쓰지 마. 농산물 가져가지 마. 이런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가한 게 스위프트 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를 하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만약에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되는 미국의 액션을 취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이 무역 결제 대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달러에 의존한 체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움직임으로써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다 있다고 볼 수 있고 경제적인 이유에서는 어쨌든 피벗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금리가 높았을 때 국채 가격이 싸니까 쌌을 때 많이 보유했던 것들을 수익 실현해 나가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높아지는 국채 가격을 그제서 보유할 의미는 또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나 혹은 정치적인 이유나 뭘로 보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추세적으로도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도 줄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움직임을 포착해 보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 그러니까 1, 2, 3차 중요한 과정을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세 번째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도 미국으로서는 그러면 중국은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네? 그럼 우리는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메꾸지? 하는 고민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코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또 그림을 그려지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이 굉장히 명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선택지 중에 그나마 제일 좋은 선택지다 하는
그런 판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나 추세적으로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반대의 결론 해리스노믹스가 등장한다면 해리스가 코인을 뭐 일부러 억제하거나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닐지라도 이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하게 됐습니다. 해리스가 일단 안정적으로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크립토 가격들은 한 달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기대감이 꺼졌으니까. 그러나 해리스가 됐는데 안정적으로 안 됐다. 미국이 되게 힘들다 지금. 그러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오히려 있죠. 오히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하고 금하고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엄청나게 정부 차원에서 모았고요. 미국은 다시 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는 의욕도 실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때는 금이 저절로 미국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본위 형태의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요. 금계금의 40%를 미국 땅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모를 정도로 별로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실물 금을 많이 갖고 갔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미국이 정책만 잘 쓰면 비트코인의 많은 퍼센티지가 미국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의 엘리트들이 아직 이 본질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멀리 했고, 규제 환경만 미국 정도가 되는 데서 잘 만들어지면 벌써 ETF가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금 ETF, 비트코인 ETF가 돈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금 ETF에서 빠져나간 게 온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금하고 비트코인이 똑같은데 금은 조금 천천히 가는 거고, 비트코인은 그 폭이 굉장히 커서 리스크도 크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교수님한테 오늘 만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고 최근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는 하지는 않지만 이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은 매일같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체크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선 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17년도에 많은 자산 가격이 올랐었잖아요. 반도체도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그런데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뭐 2,800만 원 같은 게 또 300만 원까지 폭락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트럼프 시대였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시대였는데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는 또 폭락했고,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정부 시절에 얼마 전에 4월 달이었나요? 비트코인이 1억,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00만 원을 찍은 게 또 바이든 정부에서 1억 400만 원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그냥 제 짧은 상식으로 뭐 반감기가 되고 뭐 하고 나면 4년마다 약간 퀀터적으로만 좀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뭐 2,100만 개에서 계속 이렇게 채굴 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아까 뭐 트럼프가 되면 그 남은 뭐 100만 개는 다 그냥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이제 희소해지면 희소해질수록 프리미엄이 붙게 되니까,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 때 하고는 이번에 트럼프 2기가 만약에 되면 그때는 그렇게 300만 원까지도 빠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거야 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네,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트럼프가 비트코인 싫어했습니다. 그때는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몰랐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전 세계 그 무언내각제면 수상일 거고, 대통령 중심제면 대통령일 텐데, 그 행정부 수반이 비트코인을 최초로 언급하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당연히 언급했죠. 최초의 분입니다. 보통 이제 뭐 재무장관이나 뭐 그런 밑에 관료들이 얘기를 하지, 직접 행정수반이 얘기를 안 해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질 않았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트레이트를 하면서 달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다, 뭐 이렇게 스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1기 때의 트럼프의 현실 인식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같은 나라에서 이 지식인들의 세계관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공화당은 아무래도 약간 더 민주당보다는 국가주의적인 면모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강한 미국을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을 10년 동안 설득하면서 부딪혔던 어떤 어려움이 뭐냐면 미국이 가만 안 놔둘 거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트럼프가 그 논리대로 행동을 한 거죠. 반응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달러에 도전을 해. 뭐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관점이었던 거죠. 근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정부에서 그럼 비트코인이 안 올랐냐?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트럼프가 데이 원 당선되면 데이 원에 해고하겠다고 하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바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단 말이죠. 게다가 이더리움 ETF가 승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말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 트럼프라는 분은 되게 극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드라마적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그분이 뭐 트윗한다 해서 미국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바뀌고 그랬다면 일기 때 두 번의 트럼프 탄핵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두 번이나 탄핵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은 단순하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공화당 위주로 설명했지만 민주당의 수뇌부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쟁점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에서 스탠스가 리더들이 다른 것 뿐이고 민주당이 됐다 그래가지고 뭐 반 비트코인 물론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분은 노골적인 반 크립토예요. 그 민주당에서 되게 정치적 비중이 큰 상원 의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그렇게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해리스의 지금 기본적인 선거운동 전략은 뭐냐면 크립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박종원 교수님도 코멘트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을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도권화 또는 법적인 어떤 근거들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권에 편제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춰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비트코인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 이걸 좋아할까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비트코인의 핵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초기 투자자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 핵심들의 성격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1세대의 성격으로 보자면 그걸 좋아하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들은 비트코인을 좋아했던 이유가 정부가 컨트롤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하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게 뭐 월가가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월가가 자기 돈으로 갖는 게 아니라 월가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ETF랑 똑같은데 ETF가 실물 비트코인이 아니잖아요. 네. 대신 중간에 여러 그 비이클들이 비트코인을 담고 그 비이클의 어떤 지분을 사는 형태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어떤 생명력인 실제 점유물로서의 생명력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은 빨리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만약에 지하화시키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지하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지하 세계가 그냥 지하 세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 헤즈볼라, 중국, 북한하고 붙으면 이게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수정하려고 하는 군사지정학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하마스가 이거를 써다가 바이낸스를 통해 갖고 이거를 들여와 가지고 바이낸스에 짱뽕 짜고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 그거였거든요. 하마스가 썼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제도화 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비트코이너들은 좋아해야죠. 내가 산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네? 예. 그러나 이게 제가 만약에 15년 전에 비트코인에 눈을 떠서 지금 제가 한 10만 개쯤 들고 있다. 반대해야 돼요. 뭐 10만 개면 지금 뭐 자손 대대로 다 못 쓰거든요. 더 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우리 돈인데 네. 이거 미국이 보면 비트코인에 묘한 속성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 그중에 100만 개를 만약에 미국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지갑하고 지갑들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 노출이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모르는 지갑하고만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내 상대방이 정부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저도 한번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2020년부터 뭐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2020년대 이 약 10년 동안을 결정지을 하나의 어떤 지정학 경제학적 단어를 꼽으면 그게 이제 지경학적 분절화인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통된 표현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Geo-Economical Fragmentation.
그러니까 지정학적, 경제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세계가 이제 글로벌라이즈 되는 게 아니라 파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 경제가 형성이 되는 지금 그런 구조하에 있는데, 그런 구조를 만드는 기폭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죠. 그래서 러우 전쟁 시작됐고 안 끝났고, 그리고 중동 분쟁 여전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경제 관련 국제 기구들이 공통되게,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 전망치를 제시할 때 숫자 하나만 제시했어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몇입니다. 3.2%입니다. 이렇게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최근 들어 어떤 시나리오냐면, 지금의 이런 전쟁, 지정학적 불안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의 전제로에서 전망치를 제시하고, 그게 중립적 전제예요. 근데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지정학적 불안이 해소된다라는 전제하에서의 낙관적 시나리오 전망치를 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쟁이 더 확전된다거나 지정학적 불안이 더 고조된다라는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의 부정적 시나리오의 전망치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인데, 트럼프라는 그 인물이 그전부터 뭐 러시아와 뭐 밀착한 어떤 거래가 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주로 이제 코인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라는 뭐 음모론 아닌 음모론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치 공약처럼 내가 당선이 되면 러우 전쟁 그 다음날 종식시키겠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을 둘러싼 트럼프와의 어떤 이 비동맹국 간의 관계, 혹은 그것으로 인한 정말 전쟁의 종식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래요. 건가요? 처음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너무 음모론적이잖아요. 주류학자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적어도 트럼프라는 이 인물이 내가 당선이 되면 러우 전쟁 종식시키겠다라고까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가늠해 볼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정말 그렇게 갈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져요. 2014년도에 제가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 러시아가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 그 당시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30년쯤 하고 있죠 지금. 네.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 강연만 해도 감옥에 가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푸틴도 친화적이고 트럼프도 친화적이다. 이거 완전히 세상이 뒤바뀐 겁니다. 네. 근데 둘이 친화적인데 이걸 이제 어떤 내통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각각 다른 이유로 친화적이 된 거거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스위프트망에 대한 어떤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게 들어오니까 당장 이제 급하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미국한테 협박성으로 보낸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지금은 어렵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은 비트코인이 그 정도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친화적인 건 확실하죠. 근데 아까 제가 기조발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트럼프나 공화당의 입장에서의 비트코인은 나쁜 선택지들 중에 가장 괜찮은 선택지고, 가장 여기는 이제 민주당하고 차별이 없는데, 2014년도에 제가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번 비트코인 문제가 됐어요. 실크로드 사건. 그래서 그때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제가 결정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 2시간 되는 어떤 청문회에서 미국의 그 하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혁신에 대해서 그렇게 폐쇄적인 나라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놔두자. 그래서 그때 청문회에서의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지켜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비트코인이 달러하고 이렇게 대칭되는 면이 있고, 또 지하 경제에 쓸 수 있는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볼 거라고 봤는데, 일단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는 현실주의라는 기조로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우리랑은 좀 다른 수준에서, 미국에서 아무리 이상주의적인 정치가 도 한국에 갔다 오면 현실주의자일 정도로 이 현실주의는 깊거든요. 특히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신기술이고 신산업이니까 미국은 여태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반대적인 어떤 애티튜드를 취하진 않았어요. 그런 목소리를 낸 경우는 있었지만 안 했죠. 뭘 안 했어요. 뭐 친화적인 것도 안 하고 반대적인 것도 안 하고. 근데 트럼프라는 그 정치인의 어떤 그런 개성은 좀 독특해서 뭐든지 다 이렇게 언어화시키려고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또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립토를 자극했을 때의 그 트럼프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나쁘게 보자면 그냥 선거 전략이에요. 1,800만 명의 투자자들을 민주당은 간과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미묘하다고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동물적인 촉수? 좀 더 깊은 이해를 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채굴업자들을 채굴업을 통해 가지고 셰일가스 업자들의 그 석유 셰일 채굴 무한 경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거 정도로 보는 거죠. 아,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의 같은 게 있으시면? 저거 하나만 좀 더 예. 여쭤보면 그 중앙은행에서 그 CBDC인가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지난 뭐 한 2, 3년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 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이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따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장 총재께서 되게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CBDC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기술 투자 다 했고 그다음에 그 베타 버전 다 돌려봤거든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CBDC가 허용되는 것은 딱 하나 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이다라는 거. 그 외에 우리나라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돈 안 갖고 다니잖아요.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CBDC가 추가로 국민들을 편하게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은행들만 상대하는데 대차도입회 은행 이름이 나오지 제 이름은 안 나오는데 CBDC가 되면 잘하면 제 이름이 나와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저한테 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상업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중앙은행이 나한테 돈을 직접 줘? 그럼 상업은행 죽잖아요.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편리해지는 건 아닌데 CBDC의 진짜 유일한 정부 입장에서 유일한 효과는 뭐냐면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가능하다는 걸 그러니까 정말 이걸 이해하면 소름이 돋는데 아까 그 재정정책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정책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전부 중앙은행의 빚이거나 국가의 빚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나한테 준 돈이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안 쓰면 없어져요. 이걸 마이너스 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이자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돈이 썩어요. 그러면 이 돈을 기간 내에 써야 되니까 수요를 진작하겠죠. 1층에다가 전기차, 백화점 1층에다 전기차 진열할 필요 없어요. 이 돈은 전기차에 쓸 때는 웃돈이 들어가는데 딴 데 쓰면은 뭐 마이너스가 되고 뭐 와서 뭐 쾌락적인 거에 쓰면은 세금이 붙고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마이너스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에 몰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방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뭐냐면 딱 프라이버시에 걸려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미국의 그 총기 옹호론자들이 그 비슷하거든요. 총기 옹호를 하는 분들하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하고 CBDC 반대론이 논리가 똑같아요. 정부는 우리 거를 갖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대항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의 편은 아니에요. 이게 공화당 편인데, 공화당이 삐끗 잘못하면 이들은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CBDC 금지. 아예 추진을 금지시키겠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호주 은행은 2년 전에 발표했어요. CBDC 연구를 당분간 중지. 왜냐면 CBDC를 보면 볼수록 서구적 개념에서는 이게 너무 그 민주주의를 파괴해요. 명분은 그런 거고요. 실리는 뭐냐면, 실제는 뭐냐면 은행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이 케인즈한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CBDC 유혹을 견디기 어렵죠. 케인즈한 정책을 잘 돌아가는데, 케인즈한 정책이 잘 돌아간다 믿으니까 케인즈한이겠죠? 케인즈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 그 빚을 탕감하려고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빚을 날려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 썩어나가는 돈을 만들어내면 정부의 빚 없이도 소비 진작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 그 개념은 몰랐었는데 이 프로그래머화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이 총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CBDC 선택한다면 딱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CBDC를 운영할 경우
자금 추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제 현금으로 뭐 쓰는 지하 경제가 많이 좀 배제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중앙은행이나 정부 단에서는 좋아할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CBDC 흐름을 좀 추적했을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세계 어떤 중앙은행든 다 준비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CBDC 체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중국 공무원들 월급을 CBDC로 준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준비는 해야 되겠다면서 다 준비를 해온 상태고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테스트 베드하고 2차 테스트 베드까지 마무리는 했죠. 그러니까 사용할 준비까지는 해놓고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스탑한 상황이라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준비는 됐는데 이것을 이체적으로 전환할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 1시간 동안 우태민 교수님의 지정학 그리고 코인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트럼프가 취할 어떤 그런 방향성 그리고 트럼프가 아닐 경우 또 반대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함께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째 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4번째 편은 여러분들이 좀 어쩌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섹터, 산업, 주식 이야기를 박세익 전문님과 함께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